가난한 사람들, 도스토옙스키. 오, 나는 이 글쟁이들에게 정말 질려버렸다. 유익하고 즐겁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글은 도무지 쓰려들지 않고 땅속에 숨겨진 온갖 더러운 비밀만 캐고 있다. 그런 자들에겐 더 이상 글을 못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 대체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글을 읽고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잠기고 말도 안 되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정말이지 그런 자들에겐 글을 못 쓰게 해야 한다. 정말 한 줄도 못 쓰게 막아야 한다. VF 오도예프스키 공작. 4월 8일. 더없이 소중한 나의 마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제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고집쟁이 아가씨, 어쩌다 평생에 한 번 제 말을 따르기도 하시는군요. 저녁 8시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퇴근 후 한두 시간 정도 눈 좀 붙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양초도 꺼내고 종이도 준비하고 깃털펜을 손질하다가 저도 모르게 문득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거세게 뛰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역시 알아내셨더군요. 제가 그때 넌지시 암시했던 그대로 당신 창문의 커튼 끝자락이 접혀 봉선한 화분에 걸쳐져 있더군요. 바로 그때 당신의 얼굴이 창가에 어른거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방 쪽을 보시며 제 생각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소중한 당신. 하지만 당신의 고운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얼마나 꼴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소중한 나의 아가씨. 제게도 모든 걸 훤히 잘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늙는다는 것은 참으로 서러운 일이지 뭡니까? 이곳은 어쩐 일인지 눈앞이 자꾸 어른어른합니다. 저녁에 일을 조금 하거나 뭘 좀 쓰기라도 하면 다음날 아침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곤 합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괜히 눈물도 납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나의 천사님, 하지만 제 상상 속에서만큼은 상냥하고 해맑은 당신의 미소가 영롱하게 빛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에게 키스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 가슴속에 일었습니다. 바렌카, 나의 천사여, 그때를 기억하시는지요? 귀여운 당신,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슬쩍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정말 그랬던 거요? 장난꾸러기 아가씨? 이 모두가 사실인지 아닌지 꼭 자세하게 편지에 써주십시오. 참 바렌카, 커튼 신호에 대한 제 묘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깜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분에 저는 일을 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당신이 그곳에서 저를 생각하고 저와의 일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기분까지도 알 수 있고 말입니다. 커튼을 내리면 안녕히 마르카 알렉세예비치 주무실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고 커튼을 올리면 좋은 아침이에요 마르카 알렉세예비치 어떻게 주무셨어요? 혹은 건강은 어떠신지요 마르카 알렉세예비치 다행히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내 귀여운 사람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잖아요? 편지도 필요 없게 되죠. 기발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낸 거라고요.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해낸 제가 어때 보입니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소중한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젯밤 저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잘 잤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꽤 좋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 잠을 못 이루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그게 그럴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나 봐요. 오늘 전 정말이지 의기충천해서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기분이 좋고 상쾌하더군요. 내 귀여운 사람, 오늘 아침은 어쩌면 그렇게도 맑습니까?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태양이 빛나고 새들은 지저귀고 대기 속에선 봄 냄새가 전해져 오더군요.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도 새봄에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즐거운 상상에도 젖어 보았습니다. 모두 당신과 관련된 상상이었지요. 바렌카. 저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새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렌카, 저는 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떳떳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행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상상들도 뭐 다 그와 유사한 것들이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극과 극의 비교를 한 겁니다. 바렌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에는 말이죠. 저의 이런 상상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이란 참으로 여러 가지죠. 소중한 아가씨.
어쨌거나 봄이 왔습니다. 머릿속은 즐겁고 재치가 번뜩이고 재밌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상상하는 것은 모두 분홍빛깔의 감미로운 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도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참 지금까지 쓴 건 모두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작품 속에서 이런 속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새가 되지 못했을까? 어찌하여 맹금이 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기타 등등.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렴만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고 바르바라 알렉시예브나 오늘 아침엔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출근할 준비도 안 했는데 당신의 이름 보험 한 마리 작은 새가 비상하듯 집에 나오셔서 환한 모습으로 뜰을 가로질러 가시더군요. 그런 당신을 보는 저는 또 얼마나 신이 났었다고요. 아 바렌까 당신의 바렌까 슬픔은 금물입니다. 슬플 때 눈물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소중한 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안정도 찾으셨고 건강도 웬만큼 좋아지셨잖아요. 참 당신과 함께 사는 표도라는 어떻습니까? 그녀도 참 착한 여자예요. 말하니까 그녀와 지내기 어떤지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다음 편지에 꼭 써주세요. 표도라가 가끔 좀 투덜거리기는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말하니까 그 정도에 어떻습니까? 착한 여자잖아요. 지난번 편지에 저희 하숙집의 째레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녀 역시 착하고 성실한 여자입니다. 처음엔 우리 편지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나 제가 얼마나 걱정했었다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째레자를 바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녀는 착하고 얌전하고 게다가 과묵하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저희 하숙집 여주인은 한마디로 몰인정하기 짝이 없는 여자입니다. 째레자가 무슨 제발닦개라도 되는 줄 아는지 얼마나 못살게 굴며 부려먹는다고요.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 제가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흘러 들어왔을까요? 제가 사는 방은 또 어떻고요? 이전에 제가 살던 곳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당신도 아시죠? 정말 안락하고 조용했었습니다. 지금은 집안은 날아다니는 파리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퉁탕거리는 소리, 비명소리, 게다가 우렁찬 고함 소리까지 들립니다. 참 당신 아직도 이곳의 구조도 모르시죠? 우선 어둠컴컴하고 지저분한 기다란 복도를 대충 상상해 보십시오. 복도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벽이고요. 왼쪽으로는 온통 문뿐입니다. 여간방처럼 방들이 그렇게 쭉 늘어서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숙을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하나씩 있고요. 한 방에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에 대해서는 묻지도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 속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교육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고 학식이 꽤 높은 사람도 있어요. 관리도 한 사람 있습니다. 무슨 관청에서 문학에 관련된 일을 보고 있대요.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호메로스나 브라운베우스 그리고 꽤 여러 작가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늘어놓더군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장교도 두 사람 사는데 그들은 항상 카드 놀이만 합니다. 또 저희 하숙집엔 해군 소위도 새 들어있고 영국인 교사도 살고 있습니다. 잠깐, 다음번 편지에는 여기 사는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묘사해서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즉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입니다. 저희 하숙집 여주인은 키가 작고 지저분한 여자인데 하루 종일 헐렁한 실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다닙니다. 언제나 째레자에 대해 악만 써대지요. 저는 부엌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엌 바로 옆에 방이 하나 딸려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 부엌은 아주 깨끗하고 밝고 좋습니다. 제 방은 그리 크지 않은 보잘것없는 공간이죠. 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낫겠네요. 저희 하숙집 부엌은 창문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부엌 한쪽에 벽과 나란하게 칸막이를 세워서 방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덤으로 생긴 방 말입니다. 아주 널찍하고 편해요. 창문도 하나 있고 필요한 곳은 다. 한마디로 다 좋아요. 제 보금자리를 묘사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 그렇다고 뭔가 다른 비밀스러운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 부엌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제가 부엌 한쪽에 칸막이 방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럭저럭 조용히 살 수 있으니까요. 전 이미 여기에 침대도 들여놓았고 책상, 장롱, 2개의 의자까지 갖춰놓았어요. 성상도 걸어놓았고요. 하긴 더 좋은 방도 있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으리라 만큼 좋은 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편하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다 편하자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마당 건너편으로 당신 방 창문이 보이고 더군다나 마당이 좁아서 오가며 당신도 보고 저같이 팔자가 기구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값도 싸잖아요. 저희 하숙집에서 제일 싼 방이 식사까지 포함해서 집배로 35루블인데 제 주머니 사정으로는 그것도 어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집회 7루블에 식사는 은화로 5루블이에요. 전부 해야 24루블 50꼬베이가입니다. 옛날 살던 곳에서는 30루블을 주었었는데 방세 때문에 하지 못한 게 많았습니다. 차 마시는 것도 자주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차하고 설탕 값을 번 셈이지요. 나의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차도 마실 수 없다면 그건 좀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기가 그래요. 정말 창피할 겁니다. 바렌가. 차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마시는 셈이지요. 체면치레로 품위 유지를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용돈이라는 게 아무래도 얼마가는 필요한 건데 거기서 굳으며 외투며 다 사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제 월급 다 날아가고 말죠. 저야 뭐 아무 불만 없이 흡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또 가끔은 상여금도 나오고요. 그럼 이만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나의 천사님. 당신께 드리려고 봉선화와 제라늄 화분을 하나씩 샀어요. 비싼 건 아닙니다. 혹시 물풀의 나무도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지에 말씀만 하세요. 편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자세히 써주십시오. 그건 그렇고 소중한 나의 사람이여. 제가 이런 방에 산다고 염려하시거나 의혹을 갖지는 말아주세요. 정말 여기가 편해서 이사한 겁니다. 오로지 편하다는 것 한 가지가 저를 이리로 오게 만든 거라고요. 소중한 사람, 게다가 저는 저축도 하고 있답니다.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다고요. 액수도 점점 늘고 있는걸요. 그러니 제가 파리 날개 같은 것에 부딪혀 쓰러질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저 이래봬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인한 기질과 확고부동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럼 안녕히 나의 천사요. 편지를 벌써 2장 가까이 썼군요. 출근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말이죠.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의 손에 키스를 보냅니다. 당신의 충복이자 성실한 친구, 마카르 제보슈킨. 추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의 천사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답장을 써주세요. 바렌가. 편지와 함께 사탕 1분들을 보냅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자, 그럼 안녕히 나의 소중한 사람. 4월 8일 친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제가 마침내 당신과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당신은 알고 계시긴 한 겁니까? 선량한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맹세코 말씀드리건대 저는 당신의 선물을 받는 것이 이젠 괴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떻게 선물을 마련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선물을 장만하느라 당신이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는지, 당신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큰 자기 희생으로 그것들을 사시는지 전 잘 알고 있다고요. 제게 필요한 건 없다고, 정말 결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나요?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갚을 힘이 없다고 대체 몇 번이나 말씀드렸냐고요. 도대체 이 화분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좋습니다. 봉선화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제라늄은 왜 사셨어요? 제가 어쩌다 조심성 없이 어떤 사물에 대해 언급이라도 하면 당신은 그 즉시로 그것을 사버리시는군요. 이 제라늄처럼 말이에요. 아마 돈을 많이 내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제라늄 꽃은 어쩌면 이리도 예쁘죠? 작은 십자 모양의 진홍색 꽃잎하며 어디서 이렇게 잘 자란 제라늄을 구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창문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답니다. 다음엔 마루에 긴 화분 받침대를 놓고 거기에 꽃들을 진열하겠어요. 하지만 그 꽃들은 제가 직접 장만할 거니까 그리 아셔야 해요. 표도라도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 방은 정갈하고 환한 천국으로 바뀐 것만 같아요. 사탕은 또 왜 사셨나요? 그리고 정말 당신 편지를 보고 느낀 건데 당신 글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천국이니 봄이니 향기로운 봄 냄새가 난다느니 새들이 노래한다느니 제가 이게 뭐야 운율만 안 맞추었을 뿐 씨나 다름없네 하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정말 당신의 편지에서 없는 것은 운율뿐이었다니까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부드러운 느낌과 분홍빛깔의 상상력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라니까요. 커튼에 대한 얘기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아마 제가 화분을 바꿔놓다가 커튼 자락이 화분에 걸린 모양이에요. 정말 당신도 대단하세요. 아,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이 저를 속이고 버시는 돈 모두 당신 자신만을 위해 쓰고 계신 것처럼
이런저런 말씀도 늘어놓으시고 수입도 꽤 된다고 하십니다만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못 속입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못 감추십니다. 저 때문에 당신은 팔면 안 되는 것까지 하나둘 팔고 계신 게 틀림없어요. 단적인 예로 어떻게 그런 방을 얻으실 생각을 다 하셨나요?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불안하시고 괴롭잖아요. 좁고 불편하시잖아요. 당신은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여기서의 하숙집이 어디 그런가요? 당신의 봉급이라면 훨씬 더 좋은 데서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표도란 말을 들어보니 예전에 당신이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잘 사셨다더군요. 정말로 당신은 남의 집 구석방이나 차지하고 앉아서 고독하고 궁핍하게 아무 기쁨도 없이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이 평생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 나의 착한 친구요. 전 정말 당신이 가엾습니다. 마카르 알렉시에비치. 건강만이라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눈이 약해진다고 하셨죠? 촛불 아래서는 글 쓰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사분들은 당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때문에 자꾸 돈을 쓰지 마세요. 저를 사랑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당신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분은 아니니까요. 오늘 아침에 저도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표도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게도 일감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단을 사러 나갔던 거예요. 돌아와선 곧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신이 났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어두운 상념들 뿐이고 제 가슴은 온통 슬픔에 잠겨 있어요. 아,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운명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까요? 불확실한 내일과 보장 없는 미래, 그리고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할 수 없는 현실만 생각하면 전 괴롭기만 합니다. 과거는 돌이켜보는 것조차 무서워요. 잠깐만 회상을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을 울고 울고 또 울어야겠지요. 황혼이 지네요. 일을 해야겠어요. 아주 많은 얘기를 더 쓰고 싶지만 시간이 없네요. 기한 안에 해줘야 하는 일이거든요. 서둘러야겠어요. 물론 편지 쓰는 일은 정말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우울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 당신은 한 번도 저희 집에 들르시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뭔데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이제는 서로 가까이에서 살게 되었고 가끔 시간도 있으시잖아요. 꼭 오세요. 네? 저도 당신 하숙집에 째레자를 보았어요. 어디가 많이 아픈 사람 같아 보이더군요.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20꽃배기가를 주었습니다. 참 깜빡이질 뻔했네요. 당신의 하루 일과를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빠짐없이 편지에 써서 보내주세요.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들과 지내기는 괜찮으신지 말이에요. 전 정말 모든 게 너무 궁금하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당신 말씀대로 오늘은 일부러 커튼 자락을 접어놓겠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어제 보니까 당신 방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요. 그럼 안녕히. 오늘은 정말 울적하고 쓸쓸하고 슬프네요. 아마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4월 8일. 친애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맞아요, 아가씨. 그래요, 소중한 내 사람. 불행하고 기구한 제게도 아마 오늘이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이 늙은이를 놀리셨더군요. 하지만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머리카락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늙은 나이에 사랑의 감정에 빠져서 횡설수설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나의 소중한 사람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끔 이상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때가 있죠. 나의 성스러운 아가씨, 당신이 무엇에 대해 언급만 하면 제가 그 즉시로 그걸 사온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고작 제 건강을 살피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나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사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신께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한 일을 모두 돌이켜보니 화가 치밀어서 그래요. 당신에게 그런 형식적이고 어리석은 편지를 쓴 게 우라가 치밀어서요. 오늘 제가 관청에 출근할 때는 기분이 우쭐해져 있었습니다. 가슴속으로 밝은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명절이라도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즐거웠다고요. 그래서 소리도 부지런히 정서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더니 온통 칙칙하고 어두운 게 예전하고 똑같더군요. 똑같은 인구 자국, 똑같은 책상과 서류,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저였으니까요. 도대체 페가소스를 타고 하늘이라도 나는 양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랜만에 밝은 해가 떠오르고 하늘이 푸르게 개서였을까요? 정말 그래서였을까요? 창문 아래 마당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건만 저는 웬 향기 타령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어리석어서 그냥 그렇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가끔은 누구나 그렇게 자기 느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바보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심장이 지나치게 어리석으리 많지 뜨거워서 생기는 일이죠. 집에 돌아올 때는 걸었다기보다는 겨우겨우 기다시피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요. 아마 그게 다 앞의 일들과 연결이 되는가 봅니다. 등에 바람이라도 든 걸까요? 봄이 왔다고 바보처럼 좋아 날뛰면서 얇은 제복을 입고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제 감정에 관한 얘기는 당신이 잘못 짚으셨네요. 나의 소중한 아가씨. 당신은 제가 쏟아낸 감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셨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부성애입니다. 순수한 부성애 말입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서러운 고아 신세인 당신에게 제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두 제 진심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혈육의 정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됐건 저는 당신의 먼 친척입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은 있지만 어쨌든 친척은 친척이죠. 게다가 지금 당신에겐 제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보호자 아닙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배신감과 분노만 느꼈지요. 시에 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이 나이에 시를 써보겠다고 한 건 점잖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시는 다 엉터리예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시를 가르친답시고 아이들에게 매질을 한다죠. 글쎄, 그렇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제가 여기 사는 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게 썼습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 저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고 바라는 것도 많지 않아요. 지금보다 잘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뭐 그리 까다롭게 굴겠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신을 거 신었으면 됐죠. 더 이상 무슨 복잡한 바람들을 갖겠어요. 제가 무슨 백작 집안의 자손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귀족 출신도 아니셨고 그나마 가족을 건사하시느라 지금의 저보다도 더 못 사셨어요. 저는 고귀한 집 귀공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옛날에 살던 집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게 훌륭하긴 했습니다. 좀 더 자유로웠고요. 나의 소중한 사람, 물론 지금의 하숙집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더 흥겹고 다양하다고 할까요? 안 그렇다고 말 못하죠. 하지만 옛날 집이 여전히 아쉽군요. 저희들처럼 늙은, 아니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있는 것은 모든 익숙하듯 주로 옛날 것들에 더 익숙하죠. 옛날 집은 말이죠. 아주 작았어요. 벽도 있었고. 제가 별말 다 하는군요. 벽이야 다 같은 벽인 것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그건 그렇고 지난 일을 회상하다 보니 우울해지는군요. 이상하죠?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추억 속에선 즐거웠던 일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불쾌했던 일이나 때때로 화가 났던 일조차 추억 속에서는 불쾌감이 사라지고 상상 속에서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니 말입니다. 말인가 우린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아니 할머니 말이에요. 이젠 그 할머니를 슬픈 마음으로 회상할 수밖에 없군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방세도 얼마 안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천김든 대바늘로 천조각을 이용해서 온갖 이불을 만들어내곤 하셨어요. 항상 그 일만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등불을 같이 썼기 때문에 한탁자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겐 마샤라는 소녀딸이 하나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서 그 아이는 아직 아기랍니다. 올해 13살이 되는 소녀인데도 말이죠. 굉장히 말괄량이었습니다. 언제나 명랑했고 저희들까지 항상 웃기곤 했지요. 그렇게 셋이 살았어요. 가끔 기나긴 겨울밤엔 둥근 테이블에 앉아 함께 차도 마시고 그런 다음에는 각자 일을 했지요. 할머니는 마샤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그 말괄량이가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셨어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었는지 아이뿐 아니라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까지도 귀 기울일 정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에 빠져들다가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아직 어린애인 우리의 말괄량이는 넋을 놓고 들었을 수밖에요. 고사리 같은 손을 발그레한 볼에 괴고 앙증맞은 입술을 해벌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무서운 얘기가 나오면
몸을 잔뜩 움츠리고 할머니한테 바싹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아이를 쳐다보는 것이 좋았어요. 그럴 때는 양초가 언제 타들어가는지 몰랐고 마당에서 윙윙거리는 회오리 바람과 쌩쌩 불어대는 눈보라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마랭까, 그땐 정말 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당신에게 이런 얘기가 마음에 안 들지 모르는데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는 저도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군요. 특히 지금은 말입니다. 땅거미가 지고 있습니다. 째레제가 무엇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군요. 머리가 아픕니다. 등도 조금 아프고요. 떠오르는 생각도 이상한 것들 뿐입니다. 생각마저도 병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마랭까, 오늘 저는 우울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철없는 당신.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께 가려면 마당을 가로질러야 하고 저희 하숙집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것저것 물어댈 게 틀림없는데요. 이러쿵저러쿵 소문이 날 것이고 헛소문도 돌 테고 우리 관계를 멋대로 해석할 텐데요. 안 됩니다. 나의 천사님. 그냥 내일 저녁 기도해서 만나는 거로 하죠. 그게 더 현명한 행동이고 우리에게 해도 덜 되는 일일 겁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제가 편지를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 너무 흉을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쓴 것을 보니 정말 두서가 없네요, 마랭까. 저는 늙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못 배웠고 이제 다시 뭘 배운다 해도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뭔가 재밌는 것을 써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실없는 소리나 잔뜩 늘어놓게 되고 말이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가에 서 있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커튼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안녕히, 안녕히. 신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빌며 안녕히 계십시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청렴 결백한 당신의 친구 마카르 제보슈킨. 추신, 소중한 내 사람. 저는 이제 누구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글 따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다른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웃음거리로 만들기엔 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비웃게 될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도 있잖아요. 제가 파놓은 구멍에 제가 빠진다고 말입니다. 4월 9일 친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나의 친구이자 은인인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그렇게 우울해하시고 변덕을 부리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끔 조심성 없이 말을 하지요. 하지만 당신께서 제 말을 뼈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의 나이나 성격을 두고 제가 감히 농담을 하다니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믿어주셔야 해요. 모든 건 제가 경박스러워서 생긴 일입니다. 너무 심심해서 그랬어요. 심심한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저는 당신도 편지에 장난을 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전 정말이지 너무 슬펐습니다. 선하디 선한 나의 친구이자 은인이시여. 그렇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저를 감정도 없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를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학대와 미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밖에도 당신께서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만약 제 기도가 신께 닿고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해지시겠죠. 저는 오늘 건강이 몹시 나빠졌다고 느꼈습니다. 열이 나는가 하면 오한이 들고 계속 그러는군요. 피오드라가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다니. 그건 공연한 걱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저희와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럼 이만 안녕히.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오늘은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어요. 더 쓸 수도 없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부디 제게 화내지 마시고 저의 한결같은 존경과 애정을 믿어주세요. 당신의 충실하고 순종적인 하녀가 되고 싶은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4월 12일 친애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나의 소중한 사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몸조심하라고 옷 좀 든든하게 입으라고 날씨가 안 좋을 땐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만사 조심 또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나의 천사님 당신은 정말 제 말을 너무 안 듣는군요. 내 가엾은 사람 당신은 정말 어린애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 몸이 약해요. 지푸라기처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바람이라도 좀 불면
금세 알아눕잖아요. 그러니까 늘 스스로 관리하고 조심하고 위험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 제 하루 일과와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죠? 당신의 청을 기꺼이 지금 당장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가씨,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힐 테니까요. 우선 저희 하숙집 정문 입구에는 꽤 그럴듯한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강철과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정문은 깨끗하고 훤하고 넓습니다. 하지만 뒷문은 말도 마세요. 다 휘어져서 얼마나 눅눅하고 더럽다고요. 계단은 부서지고 게다가 벽엔 기름때가 잔뜩 끼었지요. 손이라도 잘못 집었다가 쩍 붙어버린다니까요. 각 층계참은 괴짝이며 의자며 장로이며 부서진 물건들로 꽉 들어차 있고 여기저기 널린 걸레하며 창문도 깨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오물, 달걀 껍질에다 생선 내장으로 가득 차 있고 냄새는 또 얼마나 고약한지 한마디로 기분까지 나빠집니다. 제 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편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다만 공기가 좀 탁해요. 무슨 악취가 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썩는 내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처음엔 인상이 안 좋지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2분 정도 지나면 냄새도 안 나고 왜 냄새가 안 나게 되는지 느끼지도 못하게 되죠. 그 냄새가 몸에도 배고 옷에도 배고 손에도 배고 다 배니까요. 그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희 하숙집에서는 검은 방울새가 자꾸 죽어나갑니다. 해군 소위가 벌써 5마리째 샀다는데 저희 하숙집 공기에서는 살지 못하나 봐요. 그것뿐입니다. 부엌은 아주 넓고 큼직하고 훤합니다. 아침에 생선이나 쇠고기를 튀길 때마다 탄내가 나고 아무데나 물을 쏟아부어 골칫거리지만 저녁 때만큼은 천국입니다. 부엌 빨랫줄에는 항상 낡은 빨래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방이 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의 부엌과 붙어 있기 때문에 빨래 냄새가 가끔 제 신경을 자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살면서 익숙해지겠죠. 말인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서는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무슨 볼 일이 있는 사람이나 직장을 나가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무 일 없는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두 차를 마십니다. 저희 집에 있는 사모바르는 대부분 주인집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우리는 순번을 기다립니다. 만약 누가 제 차례도 아닌데 찻잔을 들고 끼어들면 다들 난리가 납니다. 저도 첫날에 그랬죠. 이런 걸 써서 못합니까?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들과 모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일 처음 사귄 사람이 해군 소유인데 솔직한 사람이더군요. 자기 얘기를 전부 해주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님 얘기, 뚫라 시의원에게 시집간 누이 얘기며 크론슈타트시에 대한 얘기까지요. 그리고 저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더니 바로 자기 방에 초대해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가 자기 방이라고 초대한 곳은 주로 카드놀이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차를 대접한 뒤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같이 노름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들이 저를 비웃었는지 어쨌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전날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아침에 제가 그 방에 갔을 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묵과 칠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방 안은 온통 연기로 꽉 차서 눈이 다 아니더군요. 제가 노름에 끼어들지 않으니까 그들은 저보고 도덕책이나 읊어대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은 한 사람도 제게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고마웠습니다. 다시는 그 방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도박. 그래요. 도박이었어요. 문학부서에서 일한다는 관리방에서도 저녁마다 모임이 있지만 거긴 괜찮습니다. 수수하고 소박하지만 훌륭하고 고상하지요.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말엔까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저희 하숙집 주인 여자는 살아있는 마귀 할멈이랍니다. 당신도 째레자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로 모양새가 말이 아니죠. 비쩍 마른 모습에 꼭 털이 다 빠진 병든닭 같아요. 저희 하숙집에는 하인이 째레자와 팔도니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둘 다 주인집에 속해 있죠. 팔도니에겐 아마 다른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팔돈이라고 불러야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불러요. 그는 빨간 머리에 주먹코에 눈은 애꾸입니다. 핀란드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참 거친 사람이더군요. 항상 찌레자와 거의 치고받고 할 정도로 험한 욕을 하며 싸우니까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 집에 사는 게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밤에도 모두 동시에 잠자리에 들어 한꺼번에 조용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방에선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항상 도박을 하고 또 다른 방에선 가끔 말로 옮길 수도 없는 낯뜨거운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이런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가족의 살림을 차렸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족이 저희 하숙집에 방을 하나 빌려 살고 있는데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쪽 하숙집 한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는 데선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요. 온 식구가 방 하나에서 칸막이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집 남자는 관청 관리인데 한 7년 전쯤 무슨 이유에선가 직장에서 쫓겨났답니다. 고르시코프라는 성을 가진 그 사람은 머리가 허옇게 샜고 키도 작습니다. 언제나 기름때가 번지르르한 다 해진 옷만 입고 다녀서 쳐다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더군요. 그는 항상 초췌하고 몰골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거든요. 다리도 흔들거리고 손도 머리도 다 떠는 게 무슨 지병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원 그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성격도 소심합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항상 한쪽으로 피해 다니지요. 저도 가끔은 낯을 가립니다만 이 사람은 훨씬 더해요. 그에겐 아내와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골골한 것까지 말입니다. 부인은 한때 꽤 미인이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불쌍하게도 누더기 조각만 걸치고 다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숙집 주인 여자에게 빚이 있다는군요. 그래서인지 그녀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썩 다정한 편은 아니에요. 또 고르시코프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도 쫓겨난 거고요. 소송을 당했는지 재판에 회부가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심리 중에 있는 건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가난하다 가난하다 해도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지 세상에. 그 사람들 방은 언제나 빈방처럼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조차 안 들린다니까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뛰노는 일도 없으니 정말 나쁜 징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저녁 때 그 사람들 사는 방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는데 무슨 흐느낌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시 후 누가 속삭이는 소리가 나고 또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정말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낮고 애절하든지 제 가슴에 다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새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아 저는 잠을 다 설쳐야만 했습니다. 소중하고 소중한 나의 어린 친구 마렌카,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께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썼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오로지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 저는 당신 때문에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겐 따뜻하고 변변한 외투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빼째르부르크의 봄 날씨, 바람에다 진눈깨비에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 정말 너무 싫습니다. 마렌카 신이시여 저를 굽어 살피사 좋은 날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여운 나의 아가씨 바렌카 제게 글솜씨가 없다고 너무 형편없다고 흉을 보지는 말아주십시오. 문장력이라도 좀 갖추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당신을 어떻게든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일념으로 어쩌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만 쓸 뿐입니다. 제가 공부라도 좀 했더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배우기는 어떻게 배웁니까? 돈이 없어서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았는데요. 한결같이 진실한 당신의 친구 마카르 제보슈킨. 4월 25일 친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오늘 전 사촌 동생 사샤를 만났습니다. 오 세상에 그 가엾은 아이의 인생도 망가지려나 봅니다. 다른 아이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안나 피오도로브나가 저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를 캐고 다닌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저에 대한 학대를 멈추지 않으려는가 봅니다. 그 여자는 저를 용서해주고 과거를 모두 청산하기 위해 한번 꼭 찾아오겠다고 했답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며 자기가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했답니다. 따라서 당신은 저희 집안의 문제에 끼어들 자격이 없으며 저는 당신이 베푸시는 동정과 당신의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게 여겨야 한다고도 했답니다. 또한 저는 그녀의 은공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굶어 죽어가는 모녀를 살린 건 바로 자기라고 저희 모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느라 자기는 2년 반 넘게 돈만 잔뜩 썼노라고. 하지만 자기는 이 모든 빚을 감해 주었노라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제게 저지른 일을 만약 내 가엾은 어머니가 아신다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안나 피오드로브나는 또 이런 말도 하고 다닌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만 행복을 놓치고 말았다고요. 자기에겐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고 제가 스스로 명예를 지키지 못한 거라고요. 아니 어쩌면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하늘이시여 정녕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게다가 그 여자는 비코프 씨의 행동이 전적으로 옳았으며 그가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까지 했답니다. 저같이 더슨들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마카르 알렉시에비치, 그런 거짓말을 전해 듣는 일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전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 눈물만 납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최소한 제게 저지른 죄만큼은 인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보세요. 저희 소중한 친구이자 유일한 은인이신 당신, 부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표도라는 항상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을 옮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어제 볼코보에 있는 어머니 추모식을 지내러 갔다 왔더니 감기가 좀 든 것뿐이에요. 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가엾고 가여운 우리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관에서 나와 저들이 제게 저지른 일을 다 알게 된다면, 다 보게 된다면 5월 20일 귀여운 나의 바랭가. 당신께 포도를 조금 보냅니다. 회복기에 있는 사람에겐 이게 좋다고들 하더군요. 의사도 갈증 해소에는 포도 이상 좋은 게 없대요. 얼마 전엔 장미꽃이 갖고 싶다고 하셨죠? 그것도 함께 보냅니다. 내 소중한 사람. 식욕은 좀 어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바로 그거라고요. 그건 그렇고 다행히 이제 나쁜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끝났다고요. 우리의 불행의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참 책말인데요. 아직 어디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 말이 꽤 수준 높은 문장으로 쓰여진 좋은 책이 한 권 있다고 하는군요. 아주 훌륭한 책이랍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숙집 사람들 칭찬이 대단해요. 제가 읽겠다고 했더니 찾아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당신도 읽어보시겠어요? 이 문제에 관한 한 당신은 여간 까다로운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취향을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내 귀여운 사람. 저는 당신에 대해 벌써 꽤 많은 걸 알고 있답니다. 아마도 당신은 괴로움을 토로한 시나 사랑을 노래한 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요. 시도 구하겠어요. 모두 구하겠습니다. 깨끗이 정서한 시집 노트도 한 권 있거든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부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표드라가 저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는 말은 모두 헛소리니까요. 그 여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따끔하게 얘기하세요. 그 여자한테 당신은 허풍쟁이야 라고 꼭 얘기하시라고요. 전 세제복을 내다 판 일이 없습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대체 왜 팔겠습니까? 관청에서 곧 포상금으로 은하 40루블도 나온다는데 왜 제복을 팔겠어요?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아무 걱정 마세요. 표도란과 뭔가 하는 여잔 정말 의심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 소중한 사람, 우린 꼭 잘 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나의 천사님. 그러기 위해선 건강해져야죠. 부디 건강을 되찾아 이 늙은이를 슬프게 하는 일은 더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말랐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라고요. 전 아주 건강합니다. 스스로 창피스러울 정도로 살이 쪘는걸요. 배도 항상 부르고 언제나 대만족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키스를 보내며 변함없는 당신의 친구 마카르제 부시킨. 추신. 어쩌자고 당신은 또 그런 얘기를 편지에 썼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당신 집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요?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군요. 밤에 어둠을 이용해서라도 갈까요? 하지만 지금은 밤도 거의 없는 때인걸요. 백야의 계절이 되었으니까요. 나의 천사님. 당신이 알아 누워있는 동안 당신은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을 때 전 한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었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후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에 다시는 발걸음을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하숙집에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째레제만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을 막 옮기고 다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만에 하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니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고 건강만 되찾아요. 그런 다음 어디라도 좋으니 밖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6월 1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신 마카라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저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커다란 사랑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그런 당신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전 정말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료함도 달랠 겸 장롱을 다 뒤져서라도 제 노트를 찾을 결심을 한 겁니다. 노트는 이 편지와 함께 같이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직 제가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저의 과거와 어머니, 포크로프스키 씨, 안나 표드로브나 집에서의 생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제 불행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궁금하시다면서 자주 제게 물으셨죠? 이 노트를 읽고 싶다고 참을성 없이 조르기도 하셨고요. 그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저는 왠지 제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적어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신이 이 선물을 받고 아주 흡족해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전 이걸 다시 읽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노트의 마지막 글을 썼던 때보다 지금 나이 곱절은 더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엔 여러 시기의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마카름 알렉스예비치. 요즘 저는 기분이 너무 우울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순간보다 더 무료한 때가 있을까요? VD 1.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겨우 14살이었다. 유년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유년기가 시작된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아주 먼 시골, 외진 시골이었다. 아버지는 피공작이 T현에 갖고 있는 거대한 영지의 관리인이셨다. 우리 가족은 공작 소유의 한마을에서 조용하고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 무척 말괄량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들판이나 숲, 정원을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고 아무도 그런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항상 바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두 분은 나를 가르치려 하시지 않았고 나는 그게 좋았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바깥으로 뛰어나가 연못으로, 숲으로, 혹은 사람들이 풀을 베고 있는 들판으로, 아니면 곡물을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따로 필요한 것은 없었다. 가끔은 자기라는 태양 아래서 방향도 모르고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까지 혼자 달려가서 숲풀에 여기저기 긁히고 옷도 찢기곤 했었지만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혼이 좀 나긴 했지만 난 괜찮았다. 내가 만약 우리 시골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한 곳에서 살 수 있었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우리 가족이 페체르부르크로 이사했을 때 나는 겨우 12살이었다. 아, 이사하던 날의 슬픔을 회상하려니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도 내게 소중했던 것들과 작별을 구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조금만 더 시골에서 살자고 애원했던 일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내게 고함을 치셨고 어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를 꼭 가야만 한다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꼭 그래야만 한다고. 나이든 피공작이 죽자 상속인들이 아버지를 관리직에서 내쫓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페체르부르크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좀 구워주신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가세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페체르부르크 구에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서만 살았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페체르부르크에 도착한 것은 가을이었다. 시골을 떠나던 날 그곳은 밝고 따뜻하고 청명했다. 밭일은 거의 다 끝나가고 탈곡장에는 벌써 커다란 볕단이 차곡차곡 쌓여 쇳대가 시끄럽게 모여들고 있었다. 정말 모든 게 밝고 즐거웠다. 하지만 도시로 이사 오던 날 이곳엔 비가 내렸다. 습기가 가득한 가을, 도시는 온통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날씨는 안 좋고 거리는 질퍽거리고 도시엔 낯선 사람들의 무리만 가득했다. 그들은 불친절했고 뭔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찌됐건 우리는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식구들 모두 정신없이 분주했고 그렇게 새살림을 꾸렸다. 아버지는 항상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잠시도 편할 새가 없으셨다. 나는 모두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울하기만 했다. 우리 집 창문은 어떤 집의 노란색 울타리 쪽으로 나 있었고 거리는 언제나 더러웠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가끔 보이는 행인들도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추웠던 것이다. 우리 집은 하루 종일 무서울 정도의 비애와 무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안나 피오도로브나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빚이 있으셨다. 일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꽤 많았다. 보통 그들은 언성을 높이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고함까지 지르기 일쑤였다. 그런 사람들이 다녀가고 나면 아버지는 기분이 몹시 나빠져서 화를 내곤 하셨다. 얼굴에 찌푸린 채로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으로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시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감히 말도 못 붙이고 입을 다물고 계셨다. 나는 책을 한 권 끼고 아무 구석에나 얌전하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떠들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다. 페체르부르크에 이사를 오고 석 달이 지나서 부모님은 나를 기숙학교에 넣으셨다. 그곳에 낯선 사람들 틈에서 나는 또 얼마나 우울했던가. 모두들 매정하고 무뚝뚝했다. 선생님들은 항상 고함을 질러댔고 다른 여자애들은 코웃음만 쳤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촌뜨기였다. 규율은 또 얼마나 엄격하고 많았는지 모른다.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은 정확하게 짜여진 시간표대로 돌아갔고 공동의 식사 시간이며 재미없는 선생님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밤새도록 울기도 했다. 길고 외롭고 추운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저녁마다 다른 애들은 복습이나 예습을 하는데 나는 혼자 회화책이나 단어장을 들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사실 머릿속으로는 우리 집이며 아버지, 어머니, 우리 유모, 할머니, 유모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 아, 참으로 서러운 시간이었다. 집에 있던 하잘것없는 물건이라도 그것들을 회상하는 내겐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이었다. 언제나 그런 공상에 젖어 있다가 지금 여기가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식구들과 함께 사모바르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기분도 좋고 친근할까. 어머니를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몸이 부서져라 아주 꼭 끌어안을 수 있다면 공상에 공상을 거듭하다 그리움과 슬픔에 가슴이 짓눌려 나는 소리 죽여 울곤 했다. 그러니 단어장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리가 없었다. 다음날 수업 준비를 못했으니 밤새도록 꿈에 선생님이 보이고 사감 선생님도 보이고 다른 아이들이 보인다. 가끔은 꿈에서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다음 날이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생님들은 나를 무릎 꿇리고 밥도 한 끼만 주었다. 나는 침울하고 재미없는 아이였다. 처음엔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나를 놀리고 비웃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 방해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러 줄지어 갈 때는 나를 꼬집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선생님께 내가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 유모가 나를 데리러 오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다. 나는 뛸 듯이 기뻐하며 우리 유모 할머니를 꼭 끌어안곤 했다. 할머니는 내게 옷을 입히고 춥지 않게 이것저것 꼭꼭 동여매 주었다. 길을 갈 때 뒤처져 오는 유모 할머니에게 나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풀어내느라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집에 들어갈 때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서 10년은 못 본 사람들처럼 식구들을 꼭 끌어안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한다. 식구에게 모두 안부를 묻고 웃고 떠들고 여기저기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아버지와는 학업이나 우리 선생님 프랑스어, 러몽드 문법 같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모두 몹시 즐거웠고 만족스러웠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즐겁기만 한 시절이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돈을 내게 다 쏟아 부으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누가 알아주었을까? 아버지의 모습은 하루하루 어두워져 갔고 항상 뭔가 못마땅해 하시고 화만 내셨다. 성격도 완전히 바꾸셨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우는 것도 두려워 참으시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셨다. 그러다 병에 걸리고 마셨다. 점점 여유어 가더니 급기야는 아주 몹쓸 기침까지 하셨다. 가끔 기숙학교에서 돌아보면 모두들 어찌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던지 어머니는 숨죽여 우시고 아버지는 화만 내셨다. 호된 꾸지람과 질책이 내게 떨어졌다. 아버지는 내가 아무런 기쁨도 위안도 되지 못하는 자식이라고 하셨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마지막 한 푼까지 톡톡 털어 쓰는데 나는 여태껏 프랑스어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고 나무라셨다.
한마디로 모든 불행과 재난이 다 나와 어머니 탓이라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가엾은 우리 어머니까지 괴롭히실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를 쳐다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얼굴은 움푹 패이고 눈은 쑥 들어가고 얼굴엔 언제나 폐병 환자 특유의 홍조가 돌고 있었다. 아버지의 불호령은 특히 내게 더 많이 떨어졌다. 항상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별의별 일로까지 불똥이 튀곤 했으니까. 나는 종종 내가 무슨 영문으로 꾸지람을 드는지 모를 때도 있었다. 정말 별 희한한 일까지 다 내 책임이었다. 프랑스어에 관한 한 나는 바보천치였다. 아버지는 우리 학교 이사장의 직무태만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여자이며 학생들의 도덕성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여자라고 했다. 때까지 직장을 못 찾고 계신 데 대한 신세한탄도 하셨고 로몽드의 문법이 엉터리라고 비판하시며 짜폴스카이의 문법이 훨씬 더 낫다고도 하셨다. 아버지는 나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허비했는데 나는 아무 감정도 없다며 목석 같은 아이라고 하셨다. 한마디로 가엾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회화 공부도 하고 단어도 외우면서 길을 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내 죄였다. 모두 다 내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하셨다. 다만 성격 탓이었다. 수많은 근심, 걱정, 슬픔, 거듭되는 불운들은 가엾은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아버지는 의심도 많아지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다.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면서 아버지는 건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린 아버지는 벼랑간 몸져 누웠고 알아 누운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돌연히 세상을 떠나버리셨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우리는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정신이 이상해지신 게 아닌가. 내가 겁을 냈을 정도로 정신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빚쟁이들이 때를 지어 몰려왔다. 우린 가지고 있던 것 전부를 내주었다. 우리가 빼째르부르크로 이사 온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사두셨던 빼째르부르크의 집도 팔았다. 남은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어머니와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 어머니의 병은 사람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빌어먹을 능력도 없었고 살아나갈 아무런 기반도 없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뿐이었다. 내 나이 14살 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안나 표도로브나였다. 그녀는 자기가 무슨 지주 출신이라면서 우리에게 먼 친척벌이 된다고 했다. 어머니도 그녀가 우리의 친척이라고 했지만 촌수는 아주 멀다고 하셨다. 그녀는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우리 집을 찾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우리가 너무 안 됐다고 말했다. 우리가 재산을 잃고 가난해진 것을 같이 안타까워하며 모든 게 다 아버지 탓이라고 덧붙였다. 아버지가 분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며 당신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바라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으니 서로 안 좋았던 지난 일은 다 잊자고 했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노라 말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가서 사랑하는 사람, 그녀는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추모회도 열어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정식으로 화해를 했다. 길고 긴 서론과 소설이 끝나자 안나 표도로브나는 우리 모녀의 고립무원의 처지에 희망도 없고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도 없는 처지를 적나라하게 과장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녀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자기 집에 와서 자기에게 의지하고 살라고 제안했다. 어머니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안나 표드로브나에게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노라 말씀하셨다. 빼체르부르크 구에서 바실리예프스키 섬으로 이사하던 날 아침이 생각난다. 가을이었는데 맑기는 했지만 몹시 춥고 건조한 날이었다. 어머니는 우셨다. 나도 몹시 우울했다.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으로 가슴이 저며왔다. 괴로운 시간이었다. 2. 처음에 우리는 다시 말해 어머니와 나는 새로 이사한 집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었고 둘 다 왠지 안나 표도로브나의 집이 썩 내키지 않고 낯설기만 했다. 안나 표도로브나는 유가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 집엔 모두 5개의 깨끗한 방이 있었는데 3개는 안나 표도로브나와 그녀가 양육하는 나의 사촌 여동생 사샤가 썼다. 사샤는 아직 어렸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 신세였다. 나머지 방 하나는 우리가 썼고 끝으로 우리 옆
마지막 방에는 포크롭스키라는 가난한 대학생이 세트로 살고 있었다. 안나 표드로브나의 하숙생이었던 셈이다. 안나 표드로브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재산은 그녀의 직업만큼이나 오리무중이었다. 그녀는 항상 정신없이 바빴고 걱정도 많았다. 어디론가 멀리 다녀오기도 했고 하루에 여러 차례 외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바쁜 일이 그리 많고 무엇을 위해서 신경 쓰는지 나는 짐작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는 사람도 많았고 그 부류도 아주 다양했다. 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그녀를 찾아왔지만 항상 일 때문인 것 같았고 그들은 아주 잠깐만 있다가 돌아갔다. 어머니는 현관벨이 울리기만 하면 나를 데리고 우리 방으로 가셨다. 안나 표드로브나는 이것 때문에 어머니에게 몹시 화를 냈고 우리가 너무 콧대가 높다고 능력도 없으면서 콧대만 높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만 한다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몇 시간이고 욕을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왜 콧대 운운하며 우리를 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어머니가 안나 표드로브나의 집으로 선뜻 가려 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알고 있다. 아니,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다. 안나 표드로브나는 나쁜 여자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다. 다만 왜 그녀가 우리를 자기 집에서 살게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처음엔 우리에게 꽤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본성을 드러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게 무척 친절해졌다. 지나치리만큼. 아첨이라 해도 좋을 만큼 친절해졌다. 하지만 처음에는 천대를 참아야 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비난했고 자신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녀가 가난한 친척이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고아라고 소개하며 자기가 자비심과 기독교의 사랑에 입각하여 거두어 주었노라고 말하고 다녔다. 식탁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눈치를 주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또다시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자신을 업신여긴다느니 변변치는 않지만 있는 거나 먹으라느니 우리 집에서 뭔가 더 나을 게 있었냐느니 또한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했지만 결과는 최악이라는 둥, 마누라와 어린 딸만 거지로 만들었다는 둥 하면서 틈만 나면 아버지를 욕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정 많고 자비심 많은 자기 같은 친척이 없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느냐며 어쩌면 거리에서 굶어 죽어서 지금쯤은 그 시체가 썩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렸다. 정말 그녀는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그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슬프다기보다는 혐오스러운 감정이 일정도였다.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하루하루 건강은 악화되어 갔고 아마도 폐병을 앓고 있었던 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다. 삭바느질을 했는데 안나 표드로브나는 그것도 아주 못마땅해 했다. 자기 집은 양장점이 아니라고 항상 툴툴거렸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장 입을 거라도 장만해야 했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비해 돈을 모아야 했다. 단 몇 푼이라도 반드시 우리 돈이 있어야 했다. 우리는 만약을 위해 저축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졌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을 하느라 마지막 기운까지 다 써버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다. 병은 내 어머니의 생명을 벌레처럼 갉아먹으며 점점 죽음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괴로움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건 다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너무 조용하게 살았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안나 표드로브나는 자신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자 점점 조용해졌다. 그전에도 그녀에게 대들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다. 우리 방은 그녀가 지내는 복도 끝에서 좀 떨어져 있었고 우리 바로 옆방에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포코로프스키가 살고 있었다. 안나 표드로브나에게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는 샤샤에게 프랑스어와 독일어, 역사와 지리, 기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사샤는 말괄량이어서 장난이 몹시 심했지만 아주 영리한 아이였다. 그때 그녀는 13살이었다. 하루는 안나 표드로브나가 내 어머니에게 내가 기숙학교를 아직 졸업한 것도 아니니 공부를 더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고 어머니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사샤와 함께 포크롭스키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포크롭스키는
가난한 아주 가난한 젊은이였다. 건강 때문에 그는 계속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를 대학생이라 불렀다. 그는 검소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의 방에서는 항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겉모습이 참 이상했다. 걸음걸이도 어색하고 인사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괴상해서 처음엔 그를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사샤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몹쓸 장난을 했고 수업 시간에는 특히 더했다. 그는 발끈하는 성격까지 있었기 때문에 연신 화를 내며 별것 아닌 일에도 이성을 잃고 소리소리 질렀고 우리의 잘못을 따지고 들었다. 화가 잔뜩 나서 수업도 다 마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는 일도 잦았다. 방에서 그는 몇 날 며칠이고 책만 읽으며 지냈다. 그에겐 책이 많았다. 주로 비싸고 희귀한 책들로만. 그는 다른 데서도 누굴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돈만 생겼다 하면 바로 책을 사러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를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는 정말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어머니도 그를 무척 존중하셨다. 나중에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물론 어머니 다음으로 말이다. 처음에 나는 다 큰 처녀가 되어 가지고도 사샤와 똑같이 장난을 치며 놀았다. 우리는 가끔 몇 시간씩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놀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참을 수 없이 만들까 궁리했다.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었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었다. 지금은 떠올리기조차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말이다. 한 번은 그가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골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애들이야 라고 말했고 나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내 행동이 부끄러웠고 마음이 울적해졌다. 그가 가여웠다. 나는 귀까지 새빨개져서 울먹이다시피 그에게 매달리며 진정하라고 우리의 어리석은 장난에 너무 화내지 말라고 빌었다. 하지만 그는 책을 덮고 수업도 다 마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나는 하루 종일 뼈에 사무치게 후회했다. 우리들이 너무 잔인하게 굴어서 그를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가 울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가 울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몰아붙였던 것이다.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한 그에게 잔인한 운명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그것도 강제로. 참여를 하면 마음의 위안이 된다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어떻게 자존심이 고개를 들 수 있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나는 그가 나를 어린애로 생각하는 게 싫었다. 나는 그때 벌써 15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떻게 하면 포크롭스키로 하여금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수천 가지 방법을 생각해가며 내 머리를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숫기도 없고 수줍음만 탈 줄 알았던 나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고 오로지 한결같은 희망만 품었다. 무슨 희망이었는지는 누가 알 수 있었을까? 내가 한 일은 사샤와 어울려 장난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도 우리에게 더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자존심이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이상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불쌍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몇 마디 하려 한다. 이 시점에 와서 그때까지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 얘기를 내가 갑자기 하겠다는 이유는 포크로프스키 때문이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갑자기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엔 가끔 변변찮고 지저분한 차림새에 머리는 허옇고 동작이 굼뜨고 행동도 이상한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이상할 수 없는 키 작은 노인이 한 사람 나타나곤 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뭔가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창피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몸을 잔뜩 움츠리고 내 얼굴을 찌푸리고 다녔으니까. 괴상한 행동과 찌푸린 얼굴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미친 사람일 거라고 확신할 정도였다. 우리 집에 오면 그는 현관 유리문 앞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나나 사샤나 혹은 아인들 중 누가 지나가면 그는 손을 흔들어 불러세우고는 여러 가지 신호로 우리와 약속을 했다. 누군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부르면 그건 집에 있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 때고 들어와도 된다는 뜻의 신호였다. 그제야 노인은 조용히 문을 열고 싱글벙글 웃으며 만족스럽게 손을 비비고는 까치걸음을 하고서 곧장 포크롭스키의 방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였다.